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고란 경제전문기자님 두 분 스튜디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오늘 시작 전까지 안 오셔가지고 생생경제 런을 하신 줄 알았습니다. 와서 대기실에 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여기 안에 들어오셔야죠. 저 걱정했잖아요. 제가 저희 대통령께서 오늘 저거 회의 주재하셔가지고요. 그 내용 좀 보고 있어서 대기실에서 좀 봤습니다. 그거 보셨나요? 예. 오늘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금융당국 소장들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네. 지금은 이제 저희 들어오기 전까지 보면 각 이제 부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종합적인 얘기는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오늘 저녁 때쯤이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일단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위중하죠.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채권 시장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기업들 지금 3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3분기 실적까지는 뭐 그럭저럭 대체적으로는 생각보다는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들이 스스로 밝힌 4분기와 내년도 전망을 보면 그렇게 썩 밝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반 뭐 우리도 이제 그 당장 다음 주에 미국이 이제 또 금리 인상하고 우리도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통위도 열리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일단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그동안 이제 국민들이 좀 요구했던 게 지금 이제 그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네. 정부가 어떤 뭐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달라라는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했었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 기억으로는 처음 열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네네. 아직까지는 이제 뭐 중간이지만 이제 수출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반 산업에 대한 역량을 키워가겠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른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정부가 지금 현재 딱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 불안하고 딱 요 시점에 이런 걸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뭐 여러 방안도 거론을 했고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뭐 눈여겨볼 만한 어떤 정책이나 내용 혹시 있으셨을까요? 네, 오늘 저도 늦게 왔지만 열심히 보고 왔는데요. 네. 저게 비상 경제 민생 회의잖아요. 네. 경제는 맞는 것 같은데 회의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비상인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민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중요한 키워드 두 개가 빠져 있다. 약간 느낌에 그냥 왜 저걸 지금 굳이 다 이렇게 대국민적으로 방송을 하지? 만약에 저걸 방송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정말 비상하고 미급한 상황에 있어서 민생을 챙기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현재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라고 각 부처가 자신들의 그 성과를 약간 프레젠테이션 하는 자리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뭐 인상적인 대책이 있었냐라고 보면 그 중에서 딱 하나 눈에 들어왔던 건 네. 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뭐 이렇게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완화 대책을 내놓을 테니까 금융위원회도 협조를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 금융위원장이 발표를 한 게 LTV 50%로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12억 이상으로 이제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15억까지도 주담대 허용하기로 하고 네. 이런 약간 구체적인 대책 나온 거 빼고는 그닥 눈에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네. 비상경제 민생회의라고 해서 정말 어떤 서민경제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네.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거기엔 좀 못 미쳤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회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이게 비상이고 민생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그 중계를 안 하던 걸 이제 공식화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 뭐 회의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게 흘러가는 것도 뭐 그닥 좋진 않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비상하고 민생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중에 장관님들이 웃으시는데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댓글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반응이. 비상이고 민생이라고 하면서 웃냐? 막 이런 약간 그런 느낌들이 많았거든요. 너무 화기애.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게 그냥 평시 같은 회의라면은 뭐 그닥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죠. 비상을 내걸고 민생을 내걸는 회의에서 이런 모습이 그닥 이렇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 방송 중에 혹은 내일 방송 중에 좀 더 자세히 다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연준 피벗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냐가 지금 큰 관심인데 11월에는 뭐 시장의 예상대로 0.75%포인트를 올리고 12월에 0.5%포인트 인상에 그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연준이 이제 9월 달에 금리를 조절한 이후에 연준이 한 말하고 그 다음에 연준이 가이드를 지시했던 거 하나, 요건 두 개는 이제 팩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10월 달에 나온 경제 지표, 그 다음에 이제 월가에서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서 일단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연준은 일단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125bp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125bp에만 그치지 않고 올해 금리의 목표치를 4.4, 내년에 4.6이라는 것을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11월 달에 75bp, 그다음에 12월 달에 50bp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달에 CPI가 생각보다 좀 굉장히 세게 나왔죠. 좀 꺾일 것으로 봤는데 세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 이제 그 12월 달에 다시 또 75bp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꺼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을 나타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거기에 또 빌미를 준 게 또 영국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영국 문제가 일단 좀 일단락되는 걸로 보여지죠.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니지만 다행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죠. 총리가 끝까지 자리를 유지하지 않고 물러섰다라는 거, 불명예를 안고라도 물러섰다라는 것들, 그리고 새로운 총리가 나타났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니까 네. 다시 50bp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한테 야, 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좀 지나니까 그냥 그대로네? 라고 지금 저는 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나온 얘기나 베이지북 우리가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놓고 보면 우리가 12월 달에 과연 75bp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야단법석을 떨었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다시 이제 시장의 안정을 찾은 게 여전히 125bp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은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근거는 연준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뭐 베이지북이라는 이런 것들 미루어 짐작해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 연준은 125bp로 가는 거고 네. 시장이 잠시 유동을 쳤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125bp요? 그러니까 75bp, 50bp. 아, 합쳐서. 예. 그러니까 11월과 12월 합쳐서 125bp 인상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아직은 있다라는 거죠. 연준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뭐 이번에 근데 11월 이제 다음 주에 벌써 이제 그 점도표 발표를 안 해요. 점도표는 이제 1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연준의 생각을 읽기에는 조금 미흡하죠.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와 점도표를 보는 건 좀 다른데 다른 분들의 의견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봐서는 갑자기 지금 뭐 불거진 러시아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없다라면 50bp, 75bp, 50bp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캐나다가 마치 선구자처럼 어젠가요? 바로 기준금리 인상을 시장은 0.75%포인트 인상을 예상했는데 이 예상을 뒤엎고 빅스텝 0.5%포인트 인상하는데 그쳤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전과는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일단은 물가가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올려왔는데 지금 좀 진정되는 국면을 이제 보이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른바 이제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제 산출할 때 3분의 1이 주거비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값 하락폭이 최근 들어서 커졌습니다. 미국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물가는 약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캐나다가 0.5%포인트 올렸다 그래서 지금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게 네. 그럼 물가는 됐는데 이제 침체가 걱정인 거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수요가 줄어든 현상, 이른바 수요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물가가 얼마가 나오느냐 요거보다는 얼마나 침체가 되느냐에 아마 더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아마 그 인상 폭을 속도 조절에 나설 거다라고 이제 시장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속도 조절에 나서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식에 좋냐라고 보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경기 침체로 약간 화두가 넘어가면서 최근에 발표한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요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수수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금리를 조금 올렸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기에는 이제는 침체가 더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고랑 기자님이 적절하게 잘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네. 이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이 더 이상의 이렇게 급격한 횡보를 나타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본다라면 12월 달에 75bp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월가에서 보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죠. 뭐 어차피 뭐 다음 주권은 뭐 75bp는 그냥 기정사실이고요. 그러고 내년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지금 연준 스스로가 4.6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이상의 크게 세게 이제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은 아직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연준이 12월 달에도 뭐 굉장히 좀 복잡하다, 목표 금리를 5로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다라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그 미국의 금리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따라와 줬는데 네. 이제는 조금 좀 스텝을 조절할 필요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다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금리 격차는 인정하겠다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기조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에 우리나라도 1.5% 금리 격차를 4년 동안 견뎌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지금 이제 달러 대비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보면 다른 나라도 무작정 따라가기는 이제 쉽지 않죠. 근데 끝이 보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처음에 끝이 안 보일 때는 자, 다 같이 열심히 걷자라고 하다가 이제 끝이 보이니까 그래 너는 걸어 난 좀 쉬었다 갈게 하는 정도의 어떤 스탠스가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금리 인상을 멈추자 이것도 아니고 금리를 낮추자도 아니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가파르게 했으니까 이제는 경제 상황도 좀 봐가면서 완만하게 하자. 이건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저도 오늘 그 SNS에 올라온 거 보니까 거의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마이너스 통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이너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이제 그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제 은행에서 받은 문자를 올리셨는데 대출 금리가 2배 올랐다. 통보를 받은 거죠. 네. 근데 그걸 자기가 메꿀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그래서 이자 부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 외식비 이제 금액이 얼마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 외식 평소에 했던 것들을 이제 줄여야 되겠다. 이런 뉘앙스의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는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표를 꺾기 위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네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이건 경기 둔화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그러니까 네. 조절론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소프트 랜딩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일단은 경기를 꺾긴 하지만 이걸 부드럽게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죠. 아까 고란 기자님이 앞에서 미국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연준이 바라던 게 아니었나요? 이거는? 뭐 바란다고 표현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네. 안정화되길 바랬죠. 바랬는데 이게 너무 약간 또 그 각도가 너무 급격하니까 이게 또 약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더군다나 집을 살 때 이 금융, 모기지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모기지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모기지 또 집을 옮겨갈 때는 그 모기지를 또 뭔가 갈아타면서 또 이렇게 또 집을 옮겨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사실 모기지 금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올해 초가 3%였어요.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가. 근데 지금 이게 7%가 넘었거든요. 그야말로 2배가 된 거예요. 이러면 미국인들 평균적으로 이렇게 감내해야 되는 이 상환 부담 이거 2배로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량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네, 상황이네요. 맞아요. 비슷하게 지금 줄고 있어요. 이게 보면 최근 8개월 연속 줄었거든요. 2007년 이후 최장기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거고요. 매매 건수 자체도 무려 1년 전과 비교하면 한 25% 정도 급감을 한 상황이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거 분위기가 네. 집값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레미 시겔 같은 교수는 10에서 15%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고요. 약간 무서운 게 앞으로 1년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번째로 큰 주택가격 하락이 있을 거다. 첫 번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가 30%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0%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연준이
바랬다는 표현을 하면은 조금 약간 너무 그 개인들한테 너무 약간 송곳을 찌르는 약간 그런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준이 의도한 대로 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집값을 조금 버블을 좀 꺼뜨리는 상황에 와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이게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근원 CPI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주택 가격이 안 꺾이고 버텨주면 연준의 목적 달성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올리다 보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집값이 빠지는 건데 이제 이런 시각이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2020년과 2021년에 글로벌 경기 상황이 정상적이었냐라는 것에 대한 저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2020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미국의 그 돈 푸는 속도가 그냥 갑자기 끈을 놔버린 듯한 모습이었어요. 원래 이제 18년서부터 그 전에 이제 서브프라임 때 풀어놨던 돈줄을 조이기 위해서 18년 19서부터 이제 곡선이 꺾였거든요. 이렇게 꺾이는 상황에서 2020년에 갑자기 확 튀어버렸어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제로금리에 가까운 유동성을 쏟아부으니 결국 집값이 뛸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정상적으로 하자라는 일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 고통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두 부분이 섞여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일정 부분은 이게 지금 너무 과도하다라고 저는 보기가 어려운 게 2020년과 2021년에 워낙 유동성을 가볍게 풀어놨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부분을 조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인 고통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은 한국은행도 금리 속도를 좀 조절할 가능성 있겠죠?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더 커졌죠. 왜냐하면 이른바 돈맥경화라고 하죠. 이 돈줄이 막힌 상황에서 지금 정부도 요구하는 게 한국은행도 나서야지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금 나선다는 쪽으로 약간 선회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다가는 영국처럼 헛발질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중앙은행은 돈줄 조이는데 갑자기 여기 행정부에서 나서서 돈 풀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영국에서 엇박자가 나면서 네. 세계 금융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사건이었잖아요. 네네. 우리도 요거를 이게 되게 섬세한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기조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돈줄을 조이는 기조를 가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지금은 약간 이제 위급한 상황이니까 잠깐만 풀어주는 거야라고 해서 여기서 잘 막아야지 이게 또 영국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되고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린다라고 하면서 한국은행도 0.5 얘기까지 또 나왔어요.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이제 또 빅스텝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쏙 들어가고 네. 오히려 일각에서는 11월에는 금리를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이창용 총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한으로서도 압박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지금까지는 이주열 총재는 50bp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기존은 변함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창용 예. 총재는 지금 이제 50bp 얘기는 그런데 이제 지금 레고랜드 문제가 터지니까 25bp 정도만 하자. 그럼 자금이 너무 압박을 받으니까라는 건데 이번에 정부가 50조 플러스를 푸는 건 돈을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세금으로 50조를 푸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지금 이제 채권이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유통시켜 주는 거예요. 유통시켜 주는 게 돈을 푼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더군다나 이 50조 플러스에서 빠진 게 뭐냐면 RP매입이라든지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푸는 건 아니고 이거는 채권 시장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전히 한국은행의 옥죄기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증시에 있어서 증한 펀드를 투입을 해가지고 증시를 좀 맞춰주자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식을 사서 돌려준다라는 역할이잖아요. 결국은 채권을 돌려서 채권을 매입해서 나중에 이건 다시 돌아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50조 플러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이지만 지금 금리가 그러니까 좀 이상 기조로 올랐다라고 치면 나중에 금리가 정상화된다라면 이 정부가 사준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네. 그러면 이 채권 투입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잘 들어갔다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위기를 좀 막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이번에 50조 원 알파 플러스의 유동성 공급하는 게 엇박자는 정책이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차영주 소장님과 고란 경제전문 기자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두 분의 모습 보시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퀴즈로도 내어드린 내용 다뤄볼 텐데요. 제니 딜런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도 보셨겠지만 이 옐런 장관이 한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분명히 고려할 건데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할 거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라는 말만큼이나 저는 모순적으로 들리는데 제가 뭐 놓친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논리정연하다라고 저는 들렸어요. 뭐냐면 지금 이 인플레 감축법은 우리나라를 신경 써서 만든 법이 아니에요. 미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긴 하겠죠. 우리도 볼멘 소리를 했을 거고 일본도 볼멘 소리를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런 거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원래 우리가 우리의 원칙에 따라서 법을 정했고 대통령이 사인을 했고 우린 그대로 실행한다라는 원론을 저는 얘기했다라고 보고 그래요? 물론 이제 니네들이 하는 것들은 알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법을 바꾼다? 저는 여기서 법을 바꾸게 된다라면 미국 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근간을 흔들어 놓는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는 아쉽죠. 우리는 아쉽지만 네. 앨런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였었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다음 대책이 나오는 거지. 네. 우리가 요구한다 그래서 앨런 의장이 왔다 갔다 할 정도라면 이거는 또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놨는데 네. 다른 나라가 또 우리나라한테 피해를 주고 자기네한테 유리하는 걸 해서 또 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한국 측 전기차 우려 고려하겠다라는 말은 그냥 한 소리죠. 그냥가요? 저는 왜 희망 고문을 하나? 그리고 사실 그 발언이 이제 알려지고 나서 윤석열 네. 대통령한테 왜 출근길에 왜 기자들이 막 묻잖아요. 네. 라고 했더니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 좀 더 지켜보자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사실 아까 이거가 너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는 거냐라고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디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 법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네만 특별히 봐줄 이유도 없는 거고 한국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하고 그간 뭔가 치폰이 약간 줄을 세울 때 우리가 어쨌든 간에 미국 뒤에 이렇게 줄을 섰잖아요. 그렇죠. 중국보다는 네. 미국 줄에 섰죠. 그러면 이제 그냥 입장에서는 줬으면 좀 우리도 받아야 될 텐데 미국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더 걱정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를.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두 가지 면에 이제 앞으로 향후 예상을 한번 보면 일단 이건 시행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중간 선거 이제 8일날 이후에도 이 법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바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것도 뭐 서로 면이 안 서는 거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네. 내년도 초에 이제 더 세밀화된 법이 나올 것으로 미국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제 아웃라인만 잡아놓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차량 자체의 부품들이 어디까지 미국산을 인정해 줄 것인가. 두 번째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내년도 초에 이제 세부안이 나온다라고 미국 측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우리가 유예를 받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이 전 남아 있다라고 봐요. 이건 아직 법이 사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부품 비율을 좀 줄여준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원료 부분들을 수입원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지금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많은 소재들을 대부분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흑연의 90%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호주에서 갖고 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가 뭐 니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광물들이 뜨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미국 법이 내년 초부터 이제 강화돼가지고 중국산을 못 쓰게 된다라면. 그럼 이제 보정을 못 받는 거죠. 못 만드는 건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당장 그렇다고 해서 중국산을 안 받으러 오고 호주산이나 인도네시아산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일이란 게 그게 아니죠. 그것들을 갖고 들어와서 테스트 해봐야 되고 이걸 우리 라인에 얻는 것까지 해봐야 되고 그쪽이랑 뭐 양이 충분한지 이런 것도 해야 돼.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도 세부안이 정해질 때 이런 걸 좀 유예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네. 그 부분밖에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공장 들어가는 미국의 현대차 공장 들어가는 제가 그 주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조지아주요. 조지아주 그 상원의원께서 우리가 나도 이제 좀 개정법을 좀 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일단 있는 건 인정하자고요. 제가 처음에 논리적이라고 말씀드린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네. 한번 찾아보면 아직까지는 다는 아니더라도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님은 어떤 견해가 있으실까요? 딱히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둘러싼 해법이 뾰족한 건 아직 없는 상황인데 네. 그 그래도, 속에서 예. 살아남을 수 있는 조금씩 방법을. 이제 그러니까 대세적인 거는 꺾을 수 없다 하더라도 유예를 좀 받으면서 그리고 그 조지아주 주지사도 네. 미국 공장 완공을 6개월 땡겨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조금씩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조지아주 같은 경우가 원래 옛날에 그 옥수수밭이고 밀밭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현대차 공장에 들어와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현대차 공장에 거기 들어가는 게 2025년에 완공인데 2024년 6월달에 완공시켜주겠다라고 주지사도 얘기했고 상원의원께서도 얘기하니까 여기에 맞물려서 우리가 아직은 해볼 여지는 남아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완공 전까지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팩트고 그거 플러스 원재료 들어가는 부분들까지 더 강화되면 우리의 입지는 더 쪼그라드는 거죠. 그 부분이라도 좀 이해를 받으면 뭐 된다라고 보죠. 네. 영국이 진정이 되니까 이번엔 중국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년임이 확정됐죠. 이후에 뭐 차이나 런 이런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중국에서는 지금 차이나 런이 일어나고 있죠. 뭐 위안화 가치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 뉴욕 증시에 상장된 거 다 지금 급락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 그 부자들이 네. 여기 이제 더 이상 시진핑 3기 체제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못 살 것 같다. 약간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라고 해요. 그래서 빨리 집을 팔고 싱가포르 같은 곳으로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고가 주택이 하루 사이에 막 30%가 빠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이른바 중국에서 부를 해외로 이전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더 상당히 커졌다라고 느끼는 게요. 상관관계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그 교묘하게 시점이 중국에서 이렇게 부자들의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탈차이나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였어요. 이게 주로 이제 그 시장 분석에 따르면 이제 거래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격을 먼저 올리고 주도하는 거래소들이 있는데 이게 바이낸스라는 곳에서 했거든요. 이게 중국 쪽에 약간 좀 있는 거래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이 비트코인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만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른바 그 개혁 개방을 통해서 40여 년간 그 중국 경제를 성장시켜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데 이제 좀 더 폐쇄적이고 뭔가 그 자유 시장주의 경제에 맞지 않는 그 뭔가 그 이런 공동 부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자본주의와 좀 맞지 않는 식의 경제 정책이 펼쳐질 것 같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에 특화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은 이젠 중국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니까 나올 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 주식 채권에서 발을 막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이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시진핑 1인 독주 체제가 출범을 맞아요. 하면서 너무 공포스러운 거죠. 그리고 거기 시진핑 그 이제 다 교체된 사람들 가운데 이른바 경제 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 구성된 지도부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진핑이 어떤 정책을 추진을 했을 때 이걸 옆에서 견제해줄 견제 세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걱정인 거죠. 네. 현재 과거 시진핑 주석이 그나마 눈치를 좀 봤던 게 이제 리커창 총리죠. 근데 서로 간에 이제 아무래도 어느 세계든지 파벌은 있죠. 서로 다른 파벌이었어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 명은 이제 주석이고 한 명은 총리니까 그래도 나름 그 서로 간의 견제를 봤다라고 우리가 봐왔던 거죠. 그러니까 균형을 이뤘다라는 거죠. 이뤘다라고 봐는 거죠. 그런데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제 물러나고 리창 총리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분이 옛날에 시진핑 주석과 이제 관계를 맺었었던 분이고 이제 상대편에 대한 파벌이 이제 사라지고 자기의 이제 그 파벌로 이제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독재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서서히 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우리가 그럼 뭐 독재라는 거 하고 경제가 이렇게까지 경제가 우리가 놀랄 만한 상황이냐, 이거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네.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 총리가 이제 주석이 됐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라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7에서 8%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도 성장을 당분간 해왔는데 중국은 근본적으로 이게 도시와 농촌이 그 굉장히 괴리 커요. 농민공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런 거죠. 서울 시민과 뭐 가까운 예를 들어드리니까 뭐 가평이나 양평에 가시면 이제 농사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민등록증 자체가 달라요. 아, 중국이요. 네,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도시민들의 주민등록증과 농민공으로 불리는 분들의 주민등록증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평분이 서울 왔다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내가 주민등록증을 보면 당신은 여기서 치료를 못 받습니다라는 이제 체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치료를 다 내려면 치료받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부각된 거죠. 이제 그 전에는 경제 개발이 이제 치중하다 보니 이런 사회 문제가 이제 불거지지 않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이런 것들을 타파하면서 이제 분배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경제가 한번 놀랐고 중국 경제가 이제 더 이상의 우리는 성장에 집착하지 않고 분배에 집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공동부유라는 말도 네. 같은 거죠. 이제 그것을 그래도 성장과 분배를 같이 끌고 왔는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주력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당 생각인지 사회주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배 쪽에 치중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이제 자기 색깔을 드러내게 된다라면 성장 입장에서 보는 서양식 관념에서 보면 조금 어폐가 있죠. 그래야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좀 상황 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급진적 화폐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소문이죠. 아,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 아무리 이제 새로운 뭐 한다 하더라도 화폐 개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엄청난 금융 혼란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고 네. 지금같이 세계 경제가 나쁠 때는 네. 하기 어려운 정책이에요. 물론 이제 혹자에서 보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더군다나 이걸 통해서 부채를 털어버린다 뭐 여러 가지 검은 돈을 끄집어낸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금융 시스템 자체를 흔들어 놓는 건데 시기적으로 지금은 뭐 나중은 모르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위안화 가치가 계속 지금 뭐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화폐 개혁해서 뭐 급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2020년부터 시진핑 정부 때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위안화예요. 이 디지털 위안화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거래 내역을 다 중앙에서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돈을 보내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은 돈이나 아니면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는 돈의 흐름을 막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때 디지털 위안화가 성공적으로 선을 보였고 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중국이 결제할 수 있는 결제망에서는 디지털 위안을 통해서 결제하는 걸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점진적으로 디지털 위안으로 옮겨가면서 이른바 화폐 개혁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 우리나라 얘기도 해볼게요. 지금 채권 시장 상황이 정말 안 좋잖아요. 레고랜드 사태가 안 그래도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하던데 특히 A등급 회사채들이 거래 금액이 유독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몇 가지 보면 뭐 한전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발행 자체가 일단 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부총리께서 공식적으로 어제 이제 엊그제 기자회견했죠. 국고채를 더 이상 올해 이제 남아 있는 물량을 발행을 좀 조절하겠다 안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각 금융기관들의 이제 금융채 발행도 좀 자제해달라라고 하니까 물량 자체가 줄었고요. 거기에 이제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면도 있고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채권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0.1% 포인트만 움직여도 이게 그 굉장히 큰 금액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그냥 파도가 막 이렇게 울렁거리는 거죠. 심지어 지금 이제 한국전력 회사채가 5.8에 거래되고 있으니 이게 4%대 거래되는 건데 이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혼란이에요. 이 혼란 속에 급한 거 아니면 일단 좀 안 움직이려고 들죠.
이게 좀 잦아들고 나서 좀 봐야 되고 네.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본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ABCP가 문제가 사태가 터지니까 뭐 제가 이제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사태가 터지니까 ABCP 자체가 거래가 안 된 거예요. 그거 잘 몰라요. 쉽게 좀 그러니까 설명 이제 좀 해주세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방 정부가 일을 할 때 네. 지방 정부 모든 게 다 수익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지방 정부가 일을 해야 될 때 그러면 지방 정부가 보증을 서라라고 해서 강원도가 보증 쓴 거거든요. 그러면 강원도가 보증 쓰는 순간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인 AAA 신용 등급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용이 확 올라가는 거죠. 최고 신용, 국가급 신용이죠. 네. 그러면 이 채권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완전히 원금이 보장되는 네, 거다 네. 생각하고 채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채 쪽에 이제 신경을 쓰는데 갑자기 이게 확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움츠리게 된 거고 이게 ABCP인데 ABCP 자체가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게 터진 게 둔촌주공이고요. 둔촌주공이 터졌는데 거기에 둔촌주공도 이게 보증을 누가 섰느냐라고 하면 시공사들이 섰어요. 강원도가 쓴 거와 똑같이 시공사들이 섰는데 이게 거래가 안 되니까 시공사들이 7천억을 떠안은 겁니다. 여기에 롯데건설이 1,600억을 떠안았고요. 근데 롯데건설이 돈이 없으니까 롯데건설이 유상증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계열사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6%에 빌렸거든요. 야, 계열사 간의 거래를 6%에 해? 이러면서 시장은 또 한 번 놀란 거고 네. 롯데그룹주들이 폭락하고 뭐 이런 어떤 일파만파가 지금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일단은 급한 거 아니고서는 움직임을 안 하는 게 좋죠. 네. 근데 한 가지 네. 이거는 이제 금융에 관련된 거고 나랑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현재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라면 우량 국고채 5%대 중반이라든지 우량 회사채 같은 게 7, 8%의 증권사에서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IMF 때 채권 금리가 25%, 28% 올라갈 때 거액자산가들이 그거를 3년물, 5년물로 사셨어요. 그때 10%대 거래됐던 것들을 지금 증권사의 소액 채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게 금융시장에는 분명히 안 좋지만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역발상도 지금 통한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자금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의 돈줄이 꽉 막힌 돈맥 경화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는데 그래도 채권 시장은 아직 불안한 모습이죠. 이게 고금리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이면 좀 진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이게 쉽사리 진정이 될까요? 진정되기가 쉽지가 않은 그렇죠? 게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이 부동산 PF 쪽이잖아요. 부동산 PF 쪽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금리는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네.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른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어쨌든 정부가 이제 돈을 넣어가지고 막기는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경기가 지금 살아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CP 금리가 이게 이제 옛날에 CD 금리를 요즘 CP 금리랑 기준 금리가 4.37을 찍고 조금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급한 마음에 이제 그 채권 시장의 요동은 일단은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말씀하신 건설사들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고 네. 각 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류하겠다라는 선언들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장기 성장성을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라 이거는 이제 일파만파 퍼질 것들은 제가 볼 땐 쉽게 못 가라앉아요. 하지만 그렇군요. 금리가 급등해버리거나 채권 자체가 거래 안 되는 거나 그거는 이제 ABCP 같은 건설 쪽에 일정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나머지 쪽들은 정부가 저는 그래요. 일단 50조가 맞냐 정리하나를 떠나서 지금 이제 뭐 단기 대출이 뭐 500조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선제적으로 일단 물량은 금융가에서는 이 정도 의지를 보였다라는 자체를 놓고 보고 또 한 차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래도 정부를 믿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대신 약한 고리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한 고리들은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란경제 전문기자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